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좀 싸졌을 때만 탁탁 사는 게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주식이다. 이런 종목들을 의외로 시장과 상관없이도 사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괜찮네. 네,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 4월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한 5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부채한도 협상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번 노이즈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그 SG 사태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작용을 했고, 예. 아무튼간에 지금 뭐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SG 사태가 SG 워너비 아닙니다. 네. 네.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 그들만의 리그였었는데 그게 이제 나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몇 가지가 있죠. CFD도 있고 뭐 이제 신용도 있고 이런 거를 시장이 인식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거를 굳이 더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4월 말로 들어가면서 5월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가 자꾸 이제 그때도 드린 얘기가 셀인 메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맞아요. 예. 그때 보통 지금까지 5월 달은 한 20년간 시장 평균율을 따져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다. 상승률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승할 확률이요. 확률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근데 확률은 무너지라고 있는 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보다는 동양이 이제 저희가 그랬죠. 12월 달에 무지 고생했습니다. 작년 시장은 거의 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1, 2, 3월 달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왔냐면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 이런 시장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여러 가지 금리도 올라가고 되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성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게 주도가 돼서 또 이제 1, 2, 3월 달 쭉 올라다 보니까 한 4개월 오르게 되면 피곤해요. 그래서 3달 반쯤 오르다 보니까 그 피곤함이 또 주르륵하고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대표적인 신용잔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아니 보니까 옆집에서도 에코프로 사서 수익 내고 엄마도 아들아 에코프로 샀지? 엄마는 아들 믿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계속 플레이를 하는데 주가도 좀 올라왔고 근데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참에 그냥 좀 돈을 땡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시장 오르는 거와 똑같이 신용잔고가 같이 급증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신용잔고 비율을 볼 때 어떤 걸 많이 보냐면 한 예탁금 대비 한 30% 넘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좀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35% 40%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즉 신용이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조 대 넘어가 52조 정도쯤 예탁금이 되는데 그 정도 대비해서 만약에 40%까지 된다 그러면 신용이 총 양시장 합치게 되면 20조가 된다는 얘기겠죠. 며칠 전에 시장이 2600 막 시도했었을 때 그때 신용잔고가 한 20조 5천억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다는 얘기였었겠죠. 그래서 그게 해소가 좀 돼야 또 이게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시장 움직일 때 시장이 너희들 다 돈 벌어줄게 이렇게 한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게 된 경고음도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4월 말에서 5월 말로 넘어갈 때 보면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요즘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앵커님께서. 점점 약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쵸, 힘 빠진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보게 되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미국에서. 과거 70년대, 80년대 보여줬던, 그때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와 함께, 경제가 휘청이는 거. 이거를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2%는 성장할 줄 알았는데 1분기에 1.2% 확 꺾였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세부적으로 뭐 소매 판매 꺾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나오는 제조업 지표는 벌써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금리를 이젠 안 올리겠어 라고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릅니다. 거기에 결정될 수 있는 게 이제 5월 3일 날 FOMC 결정이 나와 봐야 그래도 금리는 이제 25bp 또 인상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또 뻔할 겁니다. 뻔한데 뉘앙스 자체가 이제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일단 둬보겠어 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는 좀 관망의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시장이 한숨을 좀 돌릴 텐데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이제 불안감들도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이제 물가 흐름들을 지켜볼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거의 제로금리에서 5%, 5.25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이거를 그냥 둔다는 얘기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고금리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올리면서 바로 뭔가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또 후행적으로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하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경기 리세션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말까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로는 하원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부채 증액 한도 나오고 미국 정부가 어떤 해야 될 어떤 재정 감축하고 하는 요 안을 마련해서 상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빨간색, 파란색. 이게 거의 격돌하는 거는 어느 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딱 내년 가게 되면은 대선이 또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한치의 양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왠지 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괜히 한 표 지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게 되면 공화당은 지금 현재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득이 많은 네. 초고소득자 네. 발음이 안 되는데요. 네. 초고소득자 네. 분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비율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중산층은 열받겠죠. 아니 나는 만약에 과표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미국은 거의 한 40% 50%는 세금 내는 나라를 알고 있는데 그렇죠. 20%밖에 안 된다면 되게 돈 많이 버는데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쪽에 대해서 강하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또 안 그렇죠. 약간 기득권 쪽이 조금 높은 쪽이다 보니까 그거는 반대. 아니 그거 말고 할 게 있지 않느냐? 재정 왜 이렇게 방만하게 쓰느냐? IRA 법안이나 이거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인프라 법안한다고 3,100조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인플레이션 제대로 못 잡는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재정을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은 아니 지금 봐라 인프라 지금 1950년대에서 만든 변압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것부터 다 미국을 그래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또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의 색깔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쪽 얘기 들어보면 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물론 정리되겠죠. 정리되겠는데 그 사이에서 과격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마음이 편할까요? 이게 이제 좀 펼쳐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슈들 많은 가운데에서 시장이 그냥 또 예전처럼 쭉쭉쭉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올라가도 다시 한번 내려갈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적어도 한 5월 초까지는 시장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끝난다 그러면은 다시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바라보는 기조가 상반기가 가장 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위축됐었고 하반기는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 개선 가능성도 중요한 거는 경기가 잘 버틴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보여주는 상황들이겠죠. 그래도 그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들 실적은 또 인플레이션을 적응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그럼 그게 보여주는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번에 조정이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약간 사야 되는 변동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폭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는 조정을 잘 견디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약간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좀 싸졌을 때만 탁탁 사는 게 말은 쉽지만 어렵죠, 이거. 네,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한 방으로 막 내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네. 약간 빠졌을 때 좋은 주식을 사는 매수 타이밍으로 그렇습니다.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개별 종목 관점에서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매크로 환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확실해졌단 말이죠. 네. 그럼 환율이 좀 오르면서 외국인의 약간 수급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약간 팔면서도 사야 되는 주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기조 자체가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샀었죠. 한 8조 가까이 샀다가, 그 다음에, 한 또 3월달 넘어서면서 관망입니다. 8장 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역할을 중요하게 했던 게 지금 같은 환율 기조. 거의 연고점입니다, 지금. 1340원대까지 들어가고. 스물스물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지금 달러 베이스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한 지금 10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1220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지금 120원 높다는 얘기는 한국의 체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체력 또 한국의 보통 환율은 내수 기반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나라가 내수를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높은데 내수가 좀 불안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많이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또 지금 전세 사기 대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겠죠. 특히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아유 그래도 나 이거라도 전세를 살고 내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확인 못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이게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한국이 지금 아직까지 적자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로 보게 되면 좀 불안감은 있다 보니까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상황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주식이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네. 이게 이런 쪽으로 사고 있는데 근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첫 번째가 네. 반도체.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 올해 한 2월 달부터 보면 꾸준히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배당을 좀 노린 건가요, 그러면? 배당도 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떤 보여주는 상대적인 탄력?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거 매수 들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좋아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사?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죠. 6만 원대인데 뭔가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많이 사는 섹터 중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 쪽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 현대차, 기아 쪽에서 이제 기아 쪽은 또 기관도 같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잘 삼성전자 앞지르지 않았나요? 참 서글픈 네. 네, 서글픕니다. 평소 분기에 몇십 조씩 나눈 회사가 갑자기 쪼그라들다 보니까 의문의 1승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1등이야? 뭐,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상황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외로 방산주사입니다. 방산주요? 네. 오.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LIG 넥슨은 좀 늦게 반응하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의외로 시장과 상관없이도 사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섹터는 이쪽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최근에 뭐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긴장감이 좀 고조된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뭐 방산업계 뭐 거물인가 뭐 CEO가 와서 방문했다 약간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사는 거 아닌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이슈로 샀었다고 하게 되면 샀다가 이제 팔았겠죠. 근데 파는 비율이나 아니면 꾸준히 모아가는 비율들로 봤을 때는 이제 트렌드로만 보기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방산 쪽 얘기 많이 할 때 보면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은 B2B 성격인, 그러니까 정부에 납품하는 성격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B2G죠. 정부 쪽에 납품을 한다. 그러네요. 네. 라고 하게 되면은 마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우리가 새로 개발한 신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정부에 국방부에 납품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잘 보니까 마진을 10%나 챙겨가네? 대한민국 사람 맞아? 이러면서 예. 다음엔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률이 3% 1%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박하네요. 박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고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런 관점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부터 불안한 거죠. 근데 무기 체계를 딱 보니까 거의 다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던가 러시아에서 다 알아요. 저 어떻게 운용될지. 그것도
50년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들어왔던 무기들, 그거 남은 것들, 뭐 독일에서 들어왔던 것들.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얘네들이 만약에 야욕을 넓혀서 우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물론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주긴 해줬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고가 막 없어요. 이거 어느 정도 좀 채워놔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무기 강국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다가 미국, 그리고 또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라들 쭉 보게 되면 러시아는 뭐 이제 그쪽이니까 그리고 미국도 영향력이 딱 갖춰준 나라긴 한데 나머지 국가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비싸요. 네, 특히 어느 정도 우리는 무기 강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뭐 레오파드 전차 독일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130억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뭐 옵션 안 달린 거 자동차로 치면은 그게 130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좀 옵션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150억 금방 넘어간대요. 근데 한국의 K2 전차는 벌써 들어가기 시작할 때 100억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떨어지느냐? 과거의 독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무기체계를 보게 되면은 기동력하고 화력이 가장 무기체계에선 중요한데 그런 전차 같은 경우도요. 근데 그거는 한 독일 대비해서 50% 정도 밑으로 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도 남북이 대치돼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고 또 IT 기술도 같이 겸부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 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먹혔고, 그러니까 즉 K방산의 가장 큰 핵심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특히 다 알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기술력들을 생각하게 되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또 아직은 미국 쪽에 가까운 동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믿음들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